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저와 함께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에 대한 이제 자격 시험에 대한 이제 학습을 시작할 텐데, 자, 우리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시험에 몇 번 응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지인들의 이제 피셜에 의하면 뭐 아직까지 매번 이 이제 응시료만 기부하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자,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시작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고리를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른 합격, 이제 그 강의를 모토로 해서 저희는 뭐 한 80점 정도 합격하는, 이제 75점에서 80점 합격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떤 핵심 내용만을 간결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드리는 그런 강의 스타일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번에 또 떨어져서 또 어떡하지? 자격증은 따야 되는데 지점장님이 따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그만하고, 또 왜냐면 또 다음에 이 짓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이 시험을 위해서 또 뭐 인강을 또 결제하고 아니면 뭐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응시료를 내고, 이런 거는 이제 저를 만나는 이제 이 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뭐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보면, 일단 총 100문항 시험이다, 그죠? 120분 동안. 그래서 약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문제씩 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 OMR 카드 체크하고 틀린 거 있는지 점검하고 하면 되는데,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공부했으니까 쉽게 풀리니까 빨리 푸시고, 그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뚝뚝 찍어 나가면, 그죠? 뭐 계산 문제 같은 거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지. 이제 뚝뚝 찍어 나가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이제 70점 합격이다, 그죠? 과락은 있고. 근데 이제 70점 합격이라 그 이제 60점 합격 시험보다는 그 10점이라는 게 사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실 텐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1과목은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과목은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은 이제 시장은 거래소를 이야기하겠죠. 한국 거래소. 그래서 한국 거래소 내에서 표준화되어서 누구나 그 똑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품이냐, 아니면은 2과목 1대1로 상대 매매하는, 그래서 서로 맞추어서 이거 어때? 조건을 맞추어서 매매하는 거냐,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에 가면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 1과목, 2과목과 리스크 관리까지가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보면 투자자산 운용사를 제외하고는 이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계산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를 싫어한다. 나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핑계는 절대 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는 많이 나와봤자 10문제 내외입니다, 여러분들. 그 10문제면 10문제 다 틀렸다고 해도 90점이에요. 이 70점 합격인데 20문제나 더 틀려도 되는데 계산 문제 다 틀리고. 그러니까 내 계산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지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물론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드릴 때 이 부분은 뭐 90점 이상 받으실 분만 공부하자, 아니면은 이 부분은 그래도 사칙연산인데 이 정도는 하자, 그 정도로 이제 설명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를 다 포기한다고 해서 불합격한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계산 문제를 싫어한다 그러면 암기라도 좋아하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암기도 싫다, 계산도 싫다, 그러면 자격증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 직무윤리라든지 법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 강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몇 번 반복하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반복하다 보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서술형이라서 문장이 길어서 읽는데 어려움이 있지, 읽고 나서 내가 공부를 좀 했다면 이걸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고치지 않았다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구분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강사라고 해서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어려웠던 건 솔직히 우리 양심에 가슴에 소를 얹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어려웠던 거고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업계에 계시면 뭐 이것저것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협회 자격 시험은 이 직무윤리와 뭐 투자자 분쟁 예방, 자본시장법, 뭐 협회 규정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시험이건 다 들어가요. 증권투자공유 자문인력에도 요 내용 들어가 있죠. 뭐 심지어는 대행인 시험에도 이런 거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직무윤리, 공통법규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 계속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 당락을 결정하는 건 제가 봤을 때 1과목, 2과목이지 않을까. 1과목, 2과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 4과목은 내가 그냥 한 평균 정도 이렇게 갖고 간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상품 투자공유 자문 인력이 생각보다 어떤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를 하고 나면 공부할 양이 얼마 없어요. 차라리 증권투자공유 자문인력 이런 시험보다 훨씬 양이 작아요. 증권투자공유 자문인력은 외울 게 너무 많아. 책도 많이 두껍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파생상품 투자공유 자문인력은 이론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이걸 이론을 이해를 못하면 낭패죠.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제가 다 알아서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공평하게 또 각기 다 25문항씩이에요.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1과목부터 공부할 텐데 제가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그랬다, 그죠?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이전에 제가 파생 상품 개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제 단언컨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이 영상은 최소 제가 5번 이상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5번 이상이라는 조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파생 상품이 뭔지, 선물이 뭔지, 옵션이 뭔지,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2과목까지 여러분들이 편하십니다. 2과목까지 편해요. 편하다기보다는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깔린, 베이스란 말이에요. 개념을 알아야 뭘 내가 응용을 하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상품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요렇게 거래하면 되고, 이런 거래에 활용되고, 그리고 또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이런 거래를 하면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감이 안 오시겠지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다시 다시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요 내용은 100% 이해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100%. 예. 그래서 2강으로 만약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 40분, 40분씩 구역되어 있다면 사실 80분 내용이잖아요. 이 80분 내용을 진짜 100% 이해를 하자. 100% 이해를 하자. 요거 꼭 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되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수월하게 쭉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파생 상품의 개요 꼭 100%. 그래서 내가 한 번 듣고 모르겠네, 두 번 듣고 모르겠네, 나는 안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한 5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5번 이상. 그래서 제가 5번이라는 숫자를 적어 두었습니다. 저를 믿고 이 부분은 꼭,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바로 됐다면 사실 상관없죠. 상관없고, 이해가 안 된다면 5번 이상을 보더라도 100% 이해를 하고 가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파생상품 개요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파생 상품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이제 선도.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손익 구조에 따라서 3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선도 선물. 이건 이제 차이가 장외 파생 상품이냐, 장내 파생 상품이냐의 차이지, 손익 구조 같은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2개를 이제 같이 이름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래서 손익 구조가 어떻고 가격 결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전적 정의부터 그냥 한번 읽어 볼까요? 파생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이 본체로부터 갈려 나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파생 상품은 옥수수, 쌀, 주식 등과 같은 현물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이런 현물, 이 현재 물건을 거래한다라고 해서 현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비되는 말이 이제 선물이 이제 배운 거죠. 파생상품의 종류 중에 선물, 현재 할 때 현물. 그래서 지금 거래하는 거, 지금 돈 주고 지금 물건 받고.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죠? 이런 일반 상품들도 그렇고, 그죠? 이런 걸 현물 거래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다, 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파생 상품은 옥수수, 쌀 등 이걸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게 되는 금융 상품이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사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과에서 우리는 사과 주스도 만들 수 있고 사과 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과에서부터 파생된 상품들이에요. 주스와 잼은. 그래서 사과의 맛에 의해서 사과 주스 맛과 사과 잼의 맛이 어떻게 보면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과를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사과 주스와 사과 잼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파생 상품은 우리 이제 손익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선도형 수익 구조가 주식처럼 이렇게 직선인 거예요. 주식 어떻습니까? 내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뭐 8만 원에 샀다.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이 됐다.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가격이 이제 가로축이 삼성전자의 가격, 삼성전자의 가격이고 세로축이 손익이라고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내가 8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이 되면 2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죠? 2만 원 이득. 이렇게 11만 원이 되면 3만 원 이득.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쭉 수익이 나잖아요. 반대로 8만 원보다 떨어지면 손실이 나고. 이렇게 내가 주식을 샀을 때는 이런 이제 우상향하는 직선의 수익 구조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요거처럼 파생 상품도 이렇게 이제 주식처럼 직선의 어떤 수익 구조, 직선의 수익 구조, 이런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선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라든지 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도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왑까지. 그래서 선도형에는 선도, 선물, 스왑 이런 녀석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옵션형은 수익 구조가 비선형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꺾이는 것들,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런 녀석들, 비선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걸 우리는 옵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형에는 당연히 이제 옵션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옵션은 장내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장애 옵션인 뭐 캡이라든지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들, 옵션, 캡, 플로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옵션형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합성형은 이 선도, 선물 그리고 옵션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선물 옵션이라든지, 다음에 스왑과 옵션이 합쳐진 스왑션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두 개가 합쳐진 녀석들을 우리는 합성형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뭐 이해하실 건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기초자산에서 정말 말 그대로 파생되어진 상품. 그래서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 변화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어지는 상품. 이거를 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여기 종류에는 뭐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손익 구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성을 가지고, 투자성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 그죠? 없으면 비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죠. 이 투자성이 뭐예요? 바로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00만 원, 700만 원이 될 수 있는 상품, 그걸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걸 우리는 비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한다.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하는 녀석들이 있죠. 그래서 뭐 원화 표시 CD라든지, 다음에 그 관리 신탁의 수익권,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이부터 자본시장법에서 다 배우실 건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워낙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표시, 외화 아니에요. 옛날 시험에 그거 그렇게 고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원화 표시 CD, 예,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다음에 신탁은 신탁이지만 관리만 하는 신탁. 그래서 관리 신탁의 수익권. 다음 우리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럼 내가 하고 싶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죠? 그렇게 세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금융투자 상품은 다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구분 기준은 이제 원본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입니다. 초과 손실 가능성. 즉 우리가 이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 상품이라고 하고 없으면 증권이라고 합니다. 없으면 증권. 즉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아무리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투자한 1,000만 원만 날리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는 증권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손해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파생 상품은 다시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하느냐, 거래소 밖에서 하느냐. 이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도 이야기하지만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걸 장내 파생 상품.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포함한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밖에서 하는 걸 장외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은 다시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그래서 이제 채치수. 제가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채치수. 그래서 우리 슬램덩크라는 만화 제가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슬램덩크 그 북상구 주장 모르겠습니다. 저랑 닮았다는 옛날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뭐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채치수. 그래서 채무증권, 채권이죠 뭐. 지분증권. 주식이죠 뭐. 그죠? 다음에 수익증권. 이렇게 하면 벌써 3개나 외웠다고. 그죠? 채치수 하면 벌써 3개나 외웠어. 다음에 이제 우리가 DR이라고 하는 증권 예탁증권. 앞으로 해도 이해리, 뒤로 해도 이해리.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이렇게, 그죠? 그래서 증권 예탁증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해외 시장에 상장할 때 우리나라 주식은 그 거래소에 맡겨두고, 그죠? DR의 형태로 발행된다, 그죠? 그때 증권 예탁증권. 다음에 파생결합증권과 추가로 이제 투자계약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예요. 이렇게 이제 증권의 종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열거하고 있는 증권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파생결합증권은 말 그대로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ELW 같은 거, ELS 같은 거. 대표적인 게, 그죠? ELS, DLS, 뭐 ELW,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증권이라는 거. 그래도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어. 파생 상품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파생결합 증권은 증권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투자계약증권은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본시장법에서 배울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좀 구분한다라는 것만 가볍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대비하실 건 장외 파생 상품에 곤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먹튀했어요. 먹튀. 들고 날랐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못 잡으러 가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신용위험 문제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1대1 거래니까 내 조건에 맞는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건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조건에 맞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라는 이런 문제, 다음에 계약 실행에 대한 보장성, 즉 먹튀에 대한 문제, 요 2개가 좀 곤란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근데 이제 장내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이런 신용위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계약을 표준화 시켜놨다. 즉 누구나 거래할 수 있게끔, 그죠? 기초자산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그런 기초자산은 이제 우리가 이제 1과목에서 배우겠지만 주식 관련, 그다음에 금리 관련, 통화 관련, 그다음에 일반 상품은 금하고 돈육 선물밖에 없어요. 금 선물, 돈육 선물. 이렇게 상품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이것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조건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다음에 호가 가격 단위도 정해져 있고, 다 이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찾을 필요 없이 내가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고 팔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했고. 이제 거래소가 결제 이행을 보증합니다. 이제 거래소가 중간에서 결제를 이제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돈을 못 받을 위험, 증권을 못 받을 위험, 이런 위험은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 그리고 결제 이행을 위한 반대매매 제도라든지 일일정산, 다음에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금 제도, 우리 마침 월세 보증금처럼 내가 500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그 500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만약에 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냈을 때 보증금에서 깐다, 그죠? 그런 게 보증금이야. 마찬가지 증거금 제도. 내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싶다. 그럼 증거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증거금을 내고 내가 월세 보증금처럼. 그럼 이제 거래 이행이 보증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더라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니까. 증거금에서 차감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그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정산하겠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정산하겠다. 누가? 거래소가.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장내 파생 상품은 신용위험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반대 매매는 내가 샀으면 파는 거, 팔았으면 다시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유롭더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2번 선도 또는 이제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선도 영어로는 이제 포워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 어디를 향한 전치사 포워드, 그죠? 뭐 앞에 이야기다, 그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영어는 퓨처예요. 프레젠트가 아니에요. 프레젠트가 아니라 퓨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단어에서 약간 이 상품의 개념이 살짝 보이죠.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면 배추밭대기처럼 배추밭대기를 오히려 모르시는 분도 있다, 그죠? 저처럼 이제 이 도시에서 나가지고 이 도시남 같은 경우에는 잘 배추밭대기가 뭔지 몰라요, 그죠? 어쨌든 배추밭대기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현 시점에서 교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배추밭대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배추 농사를 짓는데 이제 배추를 이제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문제는 뭐예요? 배추를 다 키웠는데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거. 내가 이제 이거를 갖고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노동도 들고 힘들기도 하고 안 팔리면 배추가 썩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짜자잔 하면서 땡땡마트에서 직원이 나온 거예요. 땡마트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사장님 요 배추 이거 잘 키우고 계시네요. 사장님 배추가 너무 좋아서 사장님 배추를 저희가 포기당 1,000원에 계약할게요. 그래서 요거 다 키우시면 저희가 포기당 1,000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배추 다 주세요 이랬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배추 밭대기 거래인 거죠. 밭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키우기만 하면은 얘들이 이제 1,000원에 사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 시세보다 조금 작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제 판매할 위험이 사라지니까 좋은 거니까 오케이 콜. 그러면 다 키우면 내한테 너가 줄게. 그럼 이제 얘들은 이제 좋은 배추를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물량을 확보해서 좋은 거고 서로 윈윈이니까 이렇게 지금은 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은 뭐만 해요?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계약서만. 지금 뭐 배추 주고 돈 받고 해요? 없어요. 그런 거. 계약서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나서 배추가 다 컸다. 그러면 이제 배추 주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지금 시점에서 일어나는데 실제 인수도는 사전에 약속한 미래 일정 시점에서 이제 인수도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뭔가 결정이 나니까 이때의 어떤 교환이 지금 어떤 계약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나는 팔 수 있을까? 마트 직원은 내가 배추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위험을 언제? 지금 시점에 해결하는 거죠. 그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계약을 맺어서 미래 일정 시점에 이걸 이제 우리는 만기라고 한다고 그죠? 만기 때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이런 계약. 그래서 인도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인도.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선도라는 거다. 선도. 그래서 선도 거래는 장외 거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를 거래소 내에서 똑같은 걸 하면 이걸 이제 선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도와 선물은 진짜 이 거래소 밖에서 하느냐, 거래소 내에서 하느냐, 이거 차이지, 다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위해서 제가 늘 이제 예를 잘 드는 콩나물 할머니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가니까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있어요. 이제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해장하려고. 그래서 할머니 콩나물 100g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콩나물 1,000원이래요. 100g에 1,000원. 그래서 나는 이제 1,000원을 드리고 100g을 샀어요. 이제 먹었어요. 근데 콩나물이 너무 좋은 거라. 이 할머니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갔어요. 다음날 또 가가지고 할머니 어제 콩나물 너무 맛있었는데요. 근데 할머니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콩나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할머니 콩나물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날 콩나물 없을까봐 그래서 할머니 콩나물 다음 주 월요일날 100g 얼마에 파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1,100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약속하는. 그럼 할머니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면 할머니는 저한테 콩나물 100g을 1,100원에 팔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럼 나는 할머니한테 콩나물 100g을 다음 주 월요일 날 1,1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은 약속만 하는 거예요. 약속만. 약속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할머니한테 1,100원을 드리고 할머니는 나한테 콩나물 100g을 주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선도 거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현물 거래는 지금 돈을 주고 지금 물건을 받는, 그래서 이거를 최소 어디까지냐, 우리 T 플러스 1, 실제로 우리 주식 거래가 내가 월요일 날 주식을 사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은 수요일 날 돈이 빠져나가요. 월, 화, 수 T 플러스 1 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거래 방식이라고 해요. 주식 같은 경우에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건 요 T 플러스 2일까지를 우리는 현물 거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서 인수도가 일어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선도 거래,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실 선도 거래의 개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옵션은 좀 더 복잡해요. 권리인데 좀 더 복잡해요. 어쨌든 선도.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좀 반복해서 계속 콩나물 할머니하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S라고 계속 표현할게요.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에요. S. 그래서 security 그냥 약자인데 S.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고 세로 축은 손익입니다. 손익이에요. 자, 그러면 할머니랑 나랑 1,100원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1,100원. 그럼 내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콩나물에 든 성분이 갑자기 이제 연구 결과 밝혀졌는데 남자에 그렇게 좋대요. 와, 남자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콩나물을 싹쓸이한 거예요. 자기 이제 남편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콩나물이 싹 사라져가지고 완전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100g에 10,000원 하는 거지, 10,000원. 100g에 10,000원 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그래도 일주일이 딱 지났어. 그래서 지금 콩나물이 100g에 10,000원이에요. 그래도 약속했잖아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나한테 콩나물 100g을 1,100원에 줘야 된다. 나는 1,100원만 주면 되는 거지, 10,000원짜리를.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나는 1,1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얼마 이득인 거예요? 8,900원 이득인 거예요, 8,900원. 그죠? 반면에 할머니는 원래 이제 1,100원에 판다라고 했으니 10,000원짜리를 1,100원에 팔다 보니 얼마 손실이에요? 8,900원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생 상품은 여러분들 참 무서운 게 사후적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왜냐하면 이익이 난 사람이 있으면 딱 정확하게 그만큼 손해난 사람이 있어요. 파생 상품은 그런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합하면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콩나물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만약에 콩나물 가격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우리가 뭐 파테크 이런 것처럼 콩나물도 이제 집에서 키운다 이래가지고 콩나물 가격이 폭락했어. 그래서 100g당 이제 100원 합니다. 100원. 100g당 100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1,100원을 줘야 되니까 나는 이제 1,000원의 손실인 거죠. 그죠? 근데 반면에 할머니는 얼마 이익? 1,000원의 이익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자, 이런 식이지, 이게. 자,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콩나물을 사겠다고 한, 미래 일정 시점에 콩나물을 사겠다고 한 내 입장에서는 콩나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이고,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콩나물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을, 콩나물을 이제 사겠다고 한 내 입장을 선도거래 또는 선물거래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수 포지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매수 거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포지하면 선물을 샀다라기보다는 약속하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게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할머니는 선물 거래 또는 선도 거래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매도 포지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선도 거래 매수 포지션을 취한 사람은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유리하고 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람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도거래나 선물거래 가지고 투기거래를 할 때, 주식처럼 거래하려고 할 때 앞으로 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뭐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화하는 선물을 사면 되는 거고, 그죠?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왠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화하는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 선물, 주식 거래는 내가 하락에 베팅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빌려서 하는 대주거래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빌리면 이자도 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종목이 대주거래가 가능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 제약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제 이런 선도거래나 선물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락에 베팅하기가 쉽죠. 파생상품 거래는. 그래서 또 많이 활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념. 선도거래, 선물거래가 뭐다라는 것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이제 이런 게 이제 장내 선물이 되겠고, 그죠? 이런 배추 밭대기나 콩나물 할머니와 내가 한 이런 것들은 이제 장외, 그러니까 이제 선도거래가 되겠죠. 장외 파생상품인 선도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와 선물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개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꼭 개념을 이해하시고 해서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접할 확률이 좀 있는 게 이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예요. 다음 중 비교한 것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이제 선물거래는 지정된 거래소 내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라는 부분이라면 선도거래는 특정한 장소가 없죠. 뭐 커피숍에서 하던 뭐 증권사 영업점에서 하건 뭐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선물거래는 주식거래처럼 공정 호가, 공개 호가, 그러니까 경쟁 매매. 그러니까 이제 저가의 매도 호가가 우선할 거고 고가의 매수 호가가 우선할 겁니다. 그죠?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사람께 먼저 이제 사질 거고 체결될 거고 싸게 팔겠다고 하는 사람께 먼저 체결되겠죠. 그죠? 경쟁 매매 방식이다. 근데 이제 선도거래는 1대1 거래. 우리가 장외거래니까. 그죠? 1대1 상대 매매 방식이다. 그리고 선물거래는 다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화되어 있어. 그래서 결제일도 보시면 특정월에 특정일로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 선물에 이제 만기일은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3, 6, 9, 12월 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 물은 그러니까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이제 모든 그때 상품들이 주식 관련 선물 같은 경우 그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표준화돼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선도거래는 정해진 게 없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이런 경쟁 매매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선도거래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신용위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선도거래는 콩나물 할머니가 근데가 그런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콩나물 할머니가 이제 콩나물이 10,000원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그 약속한 월요일,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지금 콩나물이 100g에 10,000원이에요. 그럼 할머니 이제 계속 고민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그때 내가 약속해가지고 내일이면 콩나물 10,000원짜리를 1,100원에 줘야 되네. 아이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다음날 내가 가보니 할머니가 시장에 안 나오시네. 뭐요? 할머니 이제 드디어 그 시장을 이제 떠나신 거죠. 계약을 불이행하려고. 그죠? 그런 이제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말입니다. 선도거래는. 하지만 선물거래는 그러지 않다. 증거금 제도. 일단 증거금을 납부해야 된다. 내가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이라는 걸 납부해야 되고 거래소에서 매일 1일 정산하기 때문에 즉 거래소에서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선도거래는 은행 간 거래는 증거금이 없고 일단 대고객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요구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런 게 없다. 그죠? 이런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때 그럼 나는 이제 콩나물을 100g을 받고 이제 돈을 드리고 이런 만기 때 해서 선도거래는 대부분 진짜로 나가 콩나물이 필요해서 그 마트 직원은 배추가 필요해서 그래서 만기 때 실물을 인수도 한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금융 상품의 위험을 제거하고 내가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거래하다 보니까 중간에 반대 매매, 결제일 이전에 반대 매매에 의해서 포지션을 청산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주로 보면은 현금 차익 결제하더라. 현금 차익 결제. 그게 많이 일어나더라. 만기까지 거의 안 들고 가더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갖고 가더라도 주로 이제 선물은 현금 차익 결제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이제 구분하는 거 일단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거 현물은 이제 주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T 플러스 2일까지 인수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5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죠? 5월 6일, 5월 7일. 요 안에, 5월 7일까지 이 안에 결제와 뭐 인수도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가 현물 거래라고 한다. 현물 거래라고 한다. 근데 그 이후에 5월 8일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인수도가 일어나는 건 우리는 이제 선물 거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물 또는 선도 거래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본 확보잖아요. 자본. 그죠? 자본. 자본 형성. 그리고 주식은 일종의 영구증권이잖아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존속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식 사려면 주식 사기 위한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이에 반면에 선물 거래는 내가 하는 이유가 사실 일단 가장 선물 시장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해지 거래라고 하는데, 해지. 이게 이제 울타리라는 뜻이죠. 내가 위험을 좀 제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죠? 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럴 때 이 파생 상품의 어떤 선물 거래로 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그러면 주식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매도 포지션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퉁쳐지죠. 이런 거래. 이런 거래를 우리가 이제 해지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가능하고, 그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는 미래 시점의 가격을 지금 어떻게 보면 협의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격의 예시 기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파생 상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차익 거래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든지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돼요. 딱딱 다시 가격이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딱딱 맞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차익 거래를 배워보면.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능하죠. 상품 보유. 근데 선물이란 건 만기가 있어요. 만기. 그냥 아까 뭐 예를 들어 369, 12월 이런 것처럼 3월물. 그럼 3월달 만기, 6월물은 6월달 만기. 이렇게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있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라는 건 사실 선도거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속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돈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선물 거래는 아까 증거금 제도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증거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 12%다. 라고 한다면 내가 10%라고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증거금이 계약 상품 금액의 10%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지금 계약할 때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1억짜리가 1억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익 난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투자한 돈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이 됐으니까 100% 수익이 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걸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을 주고 5억을 빚을 내서 사면 아파트가 11억이 되면 원래 10억에서 11억이 됐으니까 아파트는 10% 올랐지만 내 수익률로, 내 자기 자본 수익률로 나는 5억을 투자해서 1억이 수익 난 거기 때문에 20%다. 그죠? 이런 걸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그죠? 이런 게 크다라는 거지. 선물 거래는. 왜? 증거금이 그 전체 금액의 정말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증거금. 그죠? 그래서 증거금이 10% 내외로 낮더라. 근데 이제 주식은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내가 돈 다 내고 산다라고 보면 된다. 그죠? 되게 위탁 증거금은 증거사별로 다른데 어쨌든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용어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거래 구성요소 보면 일단 첫 번째 기초상품도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초자산. 그래서 선물계약은 만기일에 가서 인도되는 상품 또는 그 자산을 우리 말 그대로 그 파생 상품의 이 선물거래, 선도거래 기초가 되는 그 자산을 우리는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제 결제월, 인도월. 실제로 이제 결제가 일어나는 달, 인도가 일어나는 달이다.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실물 인수도나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달을 우리는 이제 결제월 또는 인도월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제 계약 단위라고 하는 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기본 거래 단위다. 그래서 선물 계약 한 건의 규모다. 한 건의 규모. 그래서 하나의 거래 단위를 우리는 한 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뭐 제일 많이 거래되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에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승수를 25만 원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1포인트당 25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이 300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단위는 얼마냐? 한 계약의 크기는 얼마냐? 300포인트 곱하기 25만 원이라는 거죠. 왜? 1포인트당 25만 원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은 3, 5, 15, 3, 2, 6, 7,500만 원이다. 그죠? 7,500만 원.
예. 그래서 한 계약의 크기는 7,500만 원이다라는 거죠. 요렇게. 이거를 하나를 사면 7,500만 원짜리가 이제 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계약 단위다. 계약 단위. 자, 그리고 이제 호가 단위. 호가 단위는 선물 계약의 매입 또는 매도 주문 시에 제시하는 가격의 최소 가격 변동폭입니다. 최소 가격 변동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5포인트예요. 0.05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300이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가격은 얼마냐? 300.05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에서 300.03이란 가격은 없는 거예요. 300.02라는 가격은 없어요. 300.07이라는 가격은 없어요. 300.05 다음에는 300.10, 다음에 300.15. 왜? 약속했으니까 0.05를 최소 가격 변동폭, 즉 호가 단위라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계약 단위를 곱하면 최소 호가 단위에 한 단위 변동 시 계약당 손익 변동이 금액이 산출되며 이를 한 틱의 가치라고 한다. 뭐 7,500만 원이면 0.05포인트 곱하면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거래 승수인 25만 원을 곱하면 요게 이제 한 틱의 가치가 되겠죠. 한 틱 가치 25만 원. 이러면 12,500원입니까? 그러니까 12,500원씩 이제 변하겠죠. 0.05 얘는 그죠? 그러니까 0.05포인트가 오르면 12,500원이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리면 12,500원이 내린다는 이야기고 한 1포인트당 25만 원이니까. 그죠? 이게 틱밸류라고 합니다. 틱밸류 12,500원을 틱밸류. 특별히 자, 그렇게 용어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요거는 좀 용어를 또 특히 잘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미결제 약정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수량.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개념인데 실제로 거래를 안 해보면 근데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미결제 약정 수량. 그냥 우리가 이제 약속해 놓은 상태 그 계약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할머니랑 내랑 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한 계약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만기 이전, 만기가 일어나지 않은 그 선물 계약수가 바로 미결제 약정 수량, 결제까지 일어나지 않은 약정 수량이에요. 그죠? 거래량은 말 그대로 체결량. 그래서 매수 하나와 매도 하나가 만나서 한 개의 체결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나 미결제 약정 수량을 셀 때는 매수 쪽을 세던 매도 쪽을 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을 하나 매수 포지션을 취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겠죠. 그죠? 이렇게 한 계약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 한 계약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서 한 계약이 일어났으니까 이쪽을 카운팅하건 이쪽을 카운팅하건 그죠? 하나만 카운팅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래량은 누적 개념입니다. 누적 개념. 그래서 뭐 지금 2시 현재 거래량은 얼마냐 이러면 2시 지금 현재 거래량을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장이 열린 9시부터 장이 열려서 지금 이제 2시까지 누적 거래량이 얼마냐. 누적 개념이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결제 약정 수량.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후 반대 매매나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정 수량. 쉽게 말해서 모든 거래자들이 보유한 계약수의 총합이다라는 지금 모든 선물 거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수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결제 약정 수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 수량은 계산할 때 이게 개념이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더라도 뭐 계산 문제 맞추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느냐. 만약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씁니다. A, B, C, D, E다. 그죠? 자,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쓸게요. 5사람을 이렇게 쓰고 이제 하나씩 체크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시다. 다음에 11시다. 12시다, 1시다, 2시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10시에 A가 50계약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B가 그걸 받아줬어요. 50계약 매도. 그러면 이제 매수는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이제부터 계속 매도는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50계약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B가 50개. 그래서 50계약이 일어난 거다. 그죠? 50계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거래량 50개 일어났고 미결제 약정 수량은 그러면 이제 지금 계약하고 있는 상태 계약수의 총합 50계약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2시에 보니까 이제 C와 D가 계약을 했네요. C와 D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고 30계약 마이너스 30계약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쭉 다 정산해 보면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다. 그죠? 12시 현재 보면. 자, 그러면 플러스만 다 생각해 볼까요? 플러스 80이잖아요. 플러스 80. 뭐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내가 한쪽만 세라 그랬잖아요. 한쪽만. 그러면 이제 미결제약성 수량 80계약이다라는 거죠. 80계약. 그럼 거래량도 80이죠. 누적 개념이니까. 30개 더 일어났으니까. 다음에 이제 1시에 A가 자기 포지션 중에서 20개를 털어냈어요. A가. 20개를 털어냈는데 그걸 누가 받아줬느냐? D가 20개. 그러니까 D도 20개를 털어낸 거지. 마이너스 30이었는데 플러스 20.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반대 매매라는 게 자기 포지션을 청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털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플러스 30으로 바뀌고 B는 그대로고 C도 그대로고 D가 마이너스 10. A는 계속 0이다. 그죠? A는 0.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미결제 약정 수량은 몇 개인 거예요? 60계약인 거죠. 미결제 약정 수량은 60계약. 근데 거래량은 20개가 더 일어났으니까 100계약인 거죠. 그죠? 거래량은 누적 개념이라 했다. 그죠? 거래량은 100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시에 C가 30 매도, E가 30 매수. C가 자기 거 다 털어내는데 그거를 E가 받아줬어.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플러스 30, A하고 B는 그대로고 그래서 C가 0으로 바뀌었고 D는 마이너스 10 그대로고 E가 새로 플러스 30. 그래서 해보면 뭐예요? 미을제 약성 수량은 60개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딱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려면 뭔가 여러분들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60개야. 미을제 약성 수량은. 근데 거래량은 또 추가로 30개니까 130개야. 이렇게 이제 카운팅하는. 요렇게 이제 미결제 약정 수량을 계산하시면 시험 문제는 뭐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미결제 약정 수량 푸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의 특징.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산소,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 청산소라는 곳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선물 거래에 참여자가 안심하고 매매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의 계약 이행, 그러니까 결제를 보증할 제3자가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거래소가 담당하고 그 담당하는 부서, 이제 우리가 청산소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다 그랬다. 그죠? 선물 거래는 증거금 제도. 그래서 선물 거래는 현재 시점에서 거래 대상물과 대금이 사실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그냥 약속인데 그 보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증거금 제도라는 걸 도입했다. 그래서 증거금의 종류, 개시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고 추가 증거금이 있는데 요것도 계산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건 쉬우니까 나오면 점수 주려고 낸 거니까 반드시 맞추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포인트당 1포인트당이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이 200포인트예요. 200포인트고 아까 이제 1포인트당 25만 원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25만 원 여러분들 꼭 시험에 대비해서라도 외워두세요. 계산 문제 친절한 출제자분은 이걸 주기도 하지만 안 주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사과목 거래소 규정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주가지 선물의 거래 성수는 25만 원. 이거는 꼭 외우자면 그죠? 25만 원. 그래서 이제 200포인트니까 한 계약의 크기가 얼마예요? 한 계약의 크기 5천만 원인 거죠. 5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이다. 한 계약이 크기가 5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시 증거금률, 그러니까 이제 위탁 증거금률이 12%다. 위탁 증거금률이.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 12%면 요 계약의 크기가 5천만 원이면 거기에 12%를 증거금으로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시작할 때. 그래서 개시 증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 증거금을 개시 증거금. 시작할 때 내는 증거금. 그래서 12%면 5천만 원에 12%면 60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600만 원이 개시 증거금입니다. 600만 원. 요만큼이라고 칩시다. 600만 원. 자, 그러면 이 개시 증거금은 뭐 이제 처음에만 내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계속 계약 기간 중에 유지돼야 돼요. 근데 얼마가 유지돼야 되느냐? 개시 증거금의 3분의 2 수준이 유지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지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3분의 2 수준. 그러니까 얼마면 돼요? 4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4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금 수준이. 왜? 이제 매일매일 정산되니까. 즉, 1일 정산이란 말은 손해난 사람 계좌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이익난 사람 계좌에 돈을 꽂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돈이 뽑혀나간 사람은 증거금이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어쨌든 400만 원 이상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면,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3월 3일이 됐는데 2포인트 올랐어요. 2포인트 올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25만 원 곱하기 2니까 50만 원 수익 났다라는 이야기죠. 우와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650만 원, 650만 원 증거금 잔액. 왜 이제 개시 증거금 600에서 50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날은 1포인트 떨어졌어요. 1포인트 떨어져가지고 25만 원 빠졌어. 그래서 625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북한에서 대포라도 한 방 쐈나 봐요.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1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10포인트나. 완전 폭락해서 10포인트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250만 원이 날라갔죠. 250만 원이 날라가다 보니까 증거금 잔액이 375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375만 원. 자, 이때 이제 4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4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증거금을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추가 증거금이라고 해요. 추가 증거금.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마진콜. 진짜 받기 싫은 전화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전화 옵니다. 고객님, 이제 유지증거금 수준 밑으로 증거금이 빠져가지고 돈을 더 넣으셔야 돼요, 고객님. 이렇게 전화 오는 거 우리는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추가 증거금 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추가 증거금은 그러면 어디까지 내느냐? 그럼 요 25만 원만 더 내면 되느냐? 아니면 225만 원을 더 내야 되느냐? 정답은 뭐다? 225만 원 더 내야 된다. 즉, 추가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납입해야 된다는 거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 문제 자주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돼요? 225만 원을 더 내서 600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600을 맞춰야 돼요. 다음 날까지 600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보니까 이제 1포인트 상승해서 끝났어. 그래서 이제 600을 맞추고 하니까 425가 아니라 그러니까 625만 원이 되는 거죠. 625만 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틀리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내놓은 거지. 네. 425지? 625만 원이 된다. 그래서 추가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납입해야 된다. 600까지 납입해야 된다. 600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5만 원 이익 난 거. 그러니까 이게 625만 원이라고 이익 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증거금을, 추가 증거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아주 우울한 상태다. 그죠? 그래서 누적 손익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누적 손익. 그죠? 그래서 요거 추가 증거금 계산하는 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만 원입니다. 이거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채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일 정산 제도라는 거. 그래서 정산소는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정산 가격을 발표한다. 제가 제로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익이고 그 상대방은 손해고,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난 사람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이익난 사람 계좌에 꽂아주는 그 1일 정산한다. 그 매일매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의 미청산 계약, 아까 미결제 약정, 그죠? 그 미청산 계약에 대해 잠정이익과 손실을 정산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만기일 이전에 이게 일어나고, 만기일에는 이제 최종 결제, 만기일에는 두 가지 실물 인수도가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현금 정산이 일어나든가 둘 중 하나 일어나더라. 실물 인수도가 일어나든가 현금 정산이 일어나든가.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상품 중에는 통화 선물만이 실물 인수도 방식이에요. 통화 선물. 그럼 실제로 정말 미국 달러라든지 유로, 그리고 뭐 엔화, 중국 위안화 요 네 가지 있거든요. 통화 선물은 다시 미국 달러 선물, 그다음에 유로 선물, 엔 선물, 위안화 선물, 중국 위안화 선물 이렇게 네 개 있어요. 이 네 개만 실물 인수도예요. 실물 인수도. 실제로 그 통화를 받고 돈을 주고 우리 원화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현금 차익 결제, 현금 정산 방식이에요. 생각해보면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라는 뭐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숫자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현금 정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해난 사람 계좌에서 종가를 기준으로 이익난 사람 계좌에 돈을 꽂아준다. 최종 결제일도 마찬가지로 그죠? 종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즉, 아이고 계속 흰색이었네요. 즉
결제이행 보증을 위한 제도로 반대매매, 내가 이제 만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내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고 증거금 제도와 일의정산 제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선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래서 선물 개념과 용어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